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도덕과 총정리 시간에 어느덧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넘어왔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는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연 얘기까지 합니다. 그쵸? 우리가 충분히 사실 기본서에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는 보고 넘어가셨을 텐데, 그래도 또 우리의 총정리 부분에서도 간단하게나마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로서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4단원 중에서 3단원 정도가 저번에 이제 형성평가를 통해서 끝났고, 우리가 또 이제 아주 광활한 개념의 자연 초월적 관계를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충분히 전에서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어떤 걸 배우냐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나와 자연,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 뭐 종교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좀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살짝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견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건 도덕에서 말하는 종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긴장끈 놓치지 마시고, 네,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인 환경과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겠죠. 자연하고 조화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데, 삶의 중요성하고 환경 윤리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생명이라든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달아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자연, 그 다음에 사람,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환경의 의미와 고유한 특성을 좀 보시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됐을 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은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작은 의미에서는 뭐 식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숨쉬게 되는 자연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것도 다 우리는 환경의 범주 안에 속한다라는 것을 아마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계셨을 거고요.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시면 회복력, 자연적으로 자생되는 회복력이라든가 균형적인 부분을 아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지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 환경의 논리이고, 우리도 옆에서 많이 보시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특성으로 보고 넘어가시고요. 환경, 인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또한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한다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좀 이해하고 환경의 구성 요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을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겠죠. 내가 너무너무 잘났어도 환경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부분 아마 아실 거고요. 모든 자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인간도 그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환경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간은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소비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가치나 그 권리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됐을 때 어떠한 환경 파괴 문제가 있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환경 파괴가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가져다 주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가져다 주게 됐던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환경을 이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환경을 인간이 함부로도 혹은 좀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부분으로 봤던 것 때문에 지금 환경이 조금 많이 망가졌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공장이 들어섰죠. 그쵸? 그리고 석탄과 석유의 사용도 늘어나게 됐고요. 기계를 이용한 대규모의 농법이 이루어지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긍정과 동시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함께 오게 됐는데 근본 원인을 보시면 인간의 무관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죠.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좀 상당하죠.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입니다. 환경 지식에 대한 환경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는 인간의 무지가 좀 있고요. 인간의 이기심이 또 있는데 지나친 욕망이라든가 욕구로 환경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좀 살펴보면 생태계의 균형하고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라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각성이 있고요. 환경 문제는 또 지구 전체의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에게도 문제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 문제의 이제 종류를 좀 보시면 우선 그 전에 환경 파괴의 실상을 좀 볼게요. 환경 파괴에는 이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산이나 들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물, 자연환경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환경 파괴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 어느 부분적으로만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좀 포괄적인 문제에서 보여졌을 때 환경 문제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기 오염적인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주로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했죠. 뭘 태우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 연료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좀 발생하게 됐던 것이 대기 오염이고 사람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되죠. 옛날에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동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우린 옛날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셔야 되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당연스레 돼버렸고 그쵸? 눈에서 보이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 당연하게 되는 사회가 분명히 전엔 아니었겠죠.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각종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되고 그 외에도 산성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이 비 맞으면 산성비라서 막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산성비가 내려요. 내리는데 바닥에 고인 물 밝죠. 여름에 굉장히 많이 밝죠. 깨끗이 씻으시나요? 우리는 이제 이미 10대 정도에는 들어섰죠. 20대, 30대 혹은 뭐 5, 6, 7, 80대, 90대가 됐을 때 내가 밟아서 내 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 정말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없을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산성비가 그냥 내리는 다이렉트로 내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고인 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밟고 몸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병균이라든가 질병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모그 현상.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된다라는 거 봤을 때 대기오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 보셔야 되고요. 토양오염. 각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을 했는데 삼시세끼라는 드라마란다. 방송에서 그 논에다가 오리들을 풀어가지고 각종 이제 병충해라든가 해충들을 잡아먹게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물론 다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화학 비료를 좀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주범이다. 그리고 농작물을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다른 병균들이 사라져서 지금 내가 지금 뭐 농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잘 자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길게 봤을 때 제가 500년 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농작물이 생산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되고 수질 오염. 우리 누구나
물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쵸? 안 씻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오수라든가 폐수가 하천이나 바다에 흘러들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수질 오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염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를 먹은 인간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 어떤 게 있냐면 콜레라.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회를 안 먹는데요.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콜레라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염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를 먹은 사람이 콜레라라든가 질병에 걸리게 되는, 지금 사실 우리는 굉장한 심각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겪으실 수 있고요. 또 산림 훼손,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의 원인이 되는데,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걸 우리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문제들이었죠. 사막화, 가뭄, 그 다음에 지나친 경작, 그 다음에 방목, 그다음에 산림의 벌채 등으로, 산림이 아니라 산림이죠. 산림의 벌채 등으로 토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풀숲과 밀림을 가지고 있는 게 브라질인데, 뭐 거기서 점점점 없어지고 있고 막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그 한때 그 기부하는 문화라든가 팬을 인증하는 뭐 이런 문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누구숲, 제가 이제 임채정이면 임채정 숲 이래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뭔가 봉사활동도 같이 함께하고 환경 문제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 트렌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그게 관리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 그것도 역시 그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됐었다. 그 연예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데서 나무는 심어놔서 돈은 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그게 다 썩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기본서 아마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사막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산성비, 화석 연료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물질이 공기 중에 섞여서 산성비로 내려가지고 산림이 황폐화되고 건물이 부식된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발생. 인간의 신체 기능 저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머리 빠지는 거. 그래서 모자 그렇게 열심히 쓰고 우산 열심히 쓴 거죠. 그런데 그 떨어진 것도 밟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환경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셔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녹색생활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좀 하시면 좋겠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은 줄이는 거,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줄이는 것도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재사용하는 거,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재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활용하는 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재활용이 되게 당연하게 되게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원래는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박물관 가가지고 뭐 체험활동 이런 걸 하는데, 별거 다 하죠. 체험활동을 직접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재활용되는 그 물건으로 뭐 가방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메고 다니진 않지만 그 같이 갔었던 그런 게 있고, 요즘에 이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스타들이 자기 이제 집에서 입었었는데 입지 않는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그걸로 되게 이제 예쁜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런웨이에 막 걷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유행이 지난 옷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재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녹색 구매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사는데 구체적인 노력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하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죠. 개인이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도 받침이 되지 않는다. 진짜 국민들 하나하나만 노력하고 사회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환경이 파괴됐다고 해서 발전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는 이제 그린카드 제도라든가 환경 표지 제도라든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줄여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쵸? 기업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염 방지 및 배출 억제를 위한 시설 갖춰야 되죠. 벌금을 내서 무조건 이런 걸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제 당연시돼야 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를 지금 설치를 하게 됐을 때 비용이 얼마큼 들어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우리가 500년 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00년 사시려면, 아니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그 시대를 대고, 지금 돈을 많이 벌면 물려주실 건가요? 만약에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당연히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환경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도 기업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 교토의정서라든가 국제연합환경계획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제가 성찰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은 절대로 훼손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도덕과 과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얘기죠. 목적으로 가치를 주고, 제가 말을 자꾸 더듬는데, 인간은 그 자체로만도 소중하고 목적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생명이 소중한데 현대사회에서는 생명 경시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있냐? 폭행과 살인, 그 다음에 인격 모독과 낙태, 자살 등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는 것이 바로 생명 경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폭행을 이번에 당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폭행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살인이라든가 인격 모독 같은 거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그 사이버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군가가 인격 모독을 당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낮은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낙태, 그쵸? 낙태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이유는 다 그거에 합당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냥 낙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생명 경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이 부분도 좀 해당이 되겠고요. 자살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자살 우리나라 빈도수 굉장히 높죠. 세계 1위인가요? 아마 그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사실 아주 간헐적이면 좋겠지만, 간헐적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대라든가 이제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셨을 때 그거 역시도 생명을 해치는 거죠. 그쵸? 생명 해치는 거죠. 생명 경시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땐 경쟁 사회를 너무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능주의 현상, 물질 만능주의 현상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노미 현상, 그런 부분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인한 생명 경시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은요, 그 자체로만 소중하고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하거나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생명 존중의 원칙을 좀 보시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인간 본성설, 그다음에 목적 대우설, 그다음에 사회 존립설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네, 인간 본성설은 마음속에 생명을 존중하는 본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맹자가 하신 말씀이고요. 목적 대우설은
칸트가 한 얘기로서 인간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할 때 가치가 있다. 이거 가장 많이 나오죠.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목적 대우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할 때 가치가 있다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회 존립설은 사회 존립을 위해서 모두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죠. 만약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명을 경시하거나 문제시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가 존립되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바탕하고 있는 거고요. 생명 존중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 존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이제 시대가 되고 남의 이제 생명을 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의 생명도 귀한 줄 모르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 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부분에서 또 공부를 또 이렇게 했고, 그렇죠? 우린 다 도덕적인 인간이죠. 네. 그래서 삶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 마지막으로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인간에게는 좀 한계가 있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현실과 한계 상황의 차이를 좀 보시면 현실은 인간이 대부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계 상황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바로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연적인 한계 상황과 필연적인 한계 상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한계 상황은 일상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고 필연적인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다른 점이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좀 보면은 생명과 인격체로서의 모든 기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으면 그냥 완벽한 사실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태어나도 이 생애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인격체로서 모든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으면 정말 끝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쵸?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으로 피하거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삶의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삶의 유한성,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삶의 유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는 유한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연현상입니다. 절대로 거스르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보편적이고 불가피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부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문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억을 하시고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4번째 파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환경과 삶의 소중함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과 문화, 도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 같은 경우는 이상적 인간과 도덕적 삶에 대해서 배우고 정리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도덕에 대한 총정리를 마무리할 겁니다. 어느덧 그래서 2번 정도의 수업만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점에 지금 정도까지 딱 수업 들으면 한 90점 정도, 그쵸? 그 점수도 딱 높은데 2개만 딱 다 들으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2개까지도 열심히 들으셔서 만점으로서의 합격을, 그쵸?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